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혹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기꾼들. 그 영특한 머리를 왜 남을 속이는 데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럴듯한 상황을 꾸며대어 범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 사건들이 완벽하게 사람을 속일 만큼 꼼꼼히 계획되지 않은 채 마치 사이비 종교 교주의 말을 맹신하듯 허술한 이야기에 속아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음먹고 속이려 드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피해자들의 말처럼 막상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전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정작 작업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전혀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속상함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 행각을 벌이다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최악의 방법으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한 사형수 정운하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2002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 휴양림에서 통나무 산장 두 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비수기였던 탓에 성수기와는 달리 산장의 관리팀장이 24시간 그곳에 상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화재 현장을 발견했을 당시인 오전에는 이미 통나무집 두 채가 완전히 전소가 되어 여기저기 시커멓게 숯덩이들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전소가 된 통나무 산장에서는 내구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숯덩이로 변해버린 탓에 지문이나 인상착의 등으로 신원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수사진이 휴양림의 관리대장을 살펴본 결과 화재가 난 통나무집은 2주일 전 서울 삼성동에 거주하고 있는 42세의 소모씨가 예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휴양림을 관리하던 관리팀장의 말로는 화재를 발견한 그 전날인 25일 소모씨 혼자서 관리실을 찾아와 미리 예약한 산장 열쇠를 받아갔고 산장으로 돌아간 이후 같이 화재가 난 옆 산장을 추가로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두 채의 산장 모두 소모씨가 빌린 것은 확인되었으나 시체의 신원 파악을 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에 수사진은 예약자인 서울 삼성동의 소모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소모씨의 집에는 역시나 아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심하게 손상된 사체의 신원을 알아내는 방법은 DNA 감식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조할 대상이 있어야 했기에 수사진은 소씨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해 상황을 설명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여 불에 탄 시신의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전소한 산장에서 발견된 내구의 시체는 42세의 소모씨와 동갑인 그의 아내 정모씨, 그리고 16세의 아들과 14세의 딸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화재 감식반은 현장에서 휘발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으로 보아 방화로 인한 화재라는 의견서를 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화로 인한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수사진이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이미 현장이 모두 불에 타버린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라 단서 등을 찾아내지 못해 수사는 처음부터 난항에 빠졌습니다. 소모씨 가족이 머무른 3월 25일 그 다음 날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하는 평일이었기에 정황상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들른 것은 아닐 거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면서 언론에서는 동반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뉴스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수사진은 특별한 자살 동기가 밝혀진 것이 아니었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사건 현장에서는 4개의 열쇠가 발견됩니다. 2개는 산장의 열쇠였고요. 하나는 소모씨의 아파트의 집 열쇠, 그리고 하나는 통나무 산장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함께 불타버린 아내 정모씨의 차량 열쇠였습니다. 수상해 보이지 않을 단서일지도 몰랐지만 경찰의 촉은 남달랐습니다. 남편 소모씨의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산장의 관리팀장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소모 씨가 먼저 도착을 한 이후 방을 추가로 빌려 일행들을 불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당사자의 차량과 차 키가 보이지 않는 것은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사진은 그다지 멀지 않은 화재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에서 소모 씨의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곳은 현장과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숲에 가려져 있어 산장에서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역시나 소모 씨의 차량에서 수상한 단서들이 발견됩니다. 차의 지붕 위에서는 2점의 잿가루가 발견되었고요. 한쪽 차 측면에는 열에 그을린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가 시작됐을 걸로 보이는 25일, 그날은 바람도 불지 않았던 탓에 불이 번지지도 않고 산장 2채만을 태운 채 꺼진 상황이었기에 바람을 타고 잿가루가 날아왔다거나 불길이 그곳까지 번져 차를 일그러뜨렸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사진은 누군가 소모 씨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후 방화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해 주차장까지 빠져나갔을 거라 확신을 하고 살인범을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죽은 소모 씨는 친척들과 함께 자수회사에 근무를 하다 1992년부터 혼자 독립을 해나와 20여 명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의 CEO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32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할 정도로 사업은 잘 풀렸고요. 아내 정 씨와 자녀들, 그리고 처가와 본가도 살뜰히 살피는 착실한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장 씨 역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아이들의 학업에 신경을 쓰는 평범한 주부였고, 중학생이었던 자녀들은 역시 단란한 가정 분위기에서 구김없이 밝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나가며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봤을 때 이들은 절대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확실해져 갔습니다. 주변 참고인 조사가 거듭되면서 부부간에도 3년 내내 같이 테니스 동호회에 다녔을 만큼 금슬이 좋다고 말했고, 평범하고 성실했던 사람들에게 원한을 살만한 이도 없고 자살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렇다 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참고인 조사를 계속 이어갔고, 테니스 동호회에 함께 다녔던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나가던 중 소모 씨의 친구에게서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리 많지 않던 소 씨가 얼마 전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90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아이템을 찾게 되었다며 신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 씨의 친척도 소모 씨가 얼마 전 땅을 1만 3천 평을 2억 원에 사서 5억에 대팔 수 있다고 말해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모 씨가 다른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빼돌린 후에 이를 변제하지 못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소 씨의 친척 말고는 소 씨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친척에게 투자받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소모 씨의 재정 상태가 어렵지 않았기에 동반 자살을 할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소 씨 부부가 자주 다녔다던 테니스 동호회 지인들을 참고인 조사하던 중 정 교수라는 인물이 소 씨 부부와 유난히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사진은 그를 만나보려 했으나, 그 정 교수라는 사람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테니스장에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 교수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테니스 클럽 회원 모두가 정 교수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 씨와 그의 아내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서를 뽑아 정 교수의 연락처를 알아내 보려고 했으나 찾아낼 수가 없었고, 소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친구의 말로는 오늘 드디어 내가 떼부자가 되는 날이라며 나를 떼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만남을 가지기로 한 사람과의 통화 내역이 있을 법도 하였으나 특정한 번호는 찾아내지 못했고요.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던 정 교수의 전화번호도 추려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진은 같은 시기 잠적한 정 교수가 이 일과 어떠한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를 찾아 나섭니다.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은 정 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공부한 중년의 남성이고 지금은 서울대의 교수이다. 정 교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어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항상 말하고 다녔다. 그런데 정 교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 교수의 이름을 정인협, 정인엽 등으로 아는 사람마다 이름이 달랐고요. 서울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 교수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에 충분했고요. 정 교수라는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동호회 단체 사진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함께 동호회 생활을 하며 찍었던 단체 사진에서 정 교수의 얼굴만 빠진 채 찍혀 있거나 어쩌다 정 교수의 얼굴이 찍힌 사진마저도 얼굴이 뭉개지거나 가려져 얼굴을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평경찰서 수사진은 지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 교수라는 사람의 몽타주를 만들고 테니스를 프로급으로 잘 쳤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기에 이거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형사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 지리에 애를 먹어가며 직접 발로 뛰며 그를 찾아 헤맸습니다. 양평경찰서 수사과장은 정 교수라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일이 금방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생활 30년 만에 이처럼 완벽하게 베일에 가려진 인물은 처음 봤다며 그의 신원을 알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본명도 모르는 정 교수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하던 수사진은 정 교수의 얼굴을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개포동과 원지동 등 정 교수가 나타났던 지역의 동사무소를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지인들의 이야기로 1998년도에 서울에 나타났고 사건 발생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아 이사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흔적을 찾기 위해 동사무소를 향했던 거죠. 1998년 이후부터 전 출입자들 중 1947년에서 1960년생의 남자의 주민등록부 사진을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해 나가고 확인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발로 뛰어 수사를 하는데도 전혀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찰들은 그가 다니던 테니스장 주변 주택가를 일일이 방문하여 몽타주를 들이밀며 이런 사람 본 적 없느냐라고 묻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강남의 고급 주택가의 인심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모양이었는지 인터폰을 누르자마자 몽타주를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몰라요 라고 운전박대를 당하는 탓에 그마저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수사진은 사망한 부부의 통화 기록에서 혹시나 놓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처음부터 확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통화 내역에 나온 번호를 모두 분석해 보았지만 용의점은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러던 그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연락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던 정 교수 지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공중전화 번호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소 씨 부부의 통화 기록에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었고요. 강남 일대 70여 개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 교수가 소 씨 부부에게 발신을 한 것이라면 한 공중전화에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수사진은 확인된 70여 곳의 공중전화 발신 내역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추려낸 700여 개의 전화번호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정 교수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지만 정 교수를 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사진이 밤낮 없이 사방으로 정 교수를 찾아 헤맨 지 한 달이 지난 4월 26일 이전에 공중전화 통화 리스트를 일일이 뒤져 통화를 했었던 사람 중 한 여인에게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자영업을 하던 4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정 교수를 잘 안다며 잠자리도 함께하는 사이였다. 남편이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알기 전에 정 교수가 잡혔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뒤늦게 알려드린다 라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가 다시 연락이 오면 경찰에 알려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된 수사진은 제보를 준 여성이 혹시나 마음을 바꿔먹을 것에 염두에 즉각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 여성의 집 전화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청을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5월 3일, 드디어 그렇게 찾고 싶었던 정 교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신고를 한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만남을 갖기로 한 5월 6일 오전 11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지하 1층에는 양평경찰서 소속 수사요원들이 여경 4명을 포함해 19명이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변장을 한 채 약속 장소에서 잠복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1시 30분 드디어 약속 장소로 40대의 남성이 다가왔고 수사진은 그가 바로 몽타주 속의 정 교수임을 직감하고 그를 덮쳤습니다. 사건 발생 42일 만에 5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한 수사가 드디어 성과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정은아는 도대체 누군데 나를 체포를 하느냐? 왜 나한테 이러느냐? 라며 당당하게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검거된 정 교수의 신원 확인 결과 그의 본명은 정운하, 사건 당시 나이는 45세, 혼인 빙자 가늠 및 사기 전과 1범이었고요. 중학교 졸업 이후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했고 수년 전 직장을 퇴직한 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거 이후의 정은아는 소씨 일가족 사망 사건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수사진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개포동에 있는 정은아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정은아의 집에는 강원도 양양의 약국에서 제조된 약봉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약국의 확인 결과 제조 일자는 3월 26일 화재 현장이 발견된 날과 일치했습니다. 그 약은 강원도 양양의 어떠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제조된 것임이 확인되었고요. 수사진은 처방전을 받은 병원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CCTV에는 정은아와 공범으로 보이는 2명의 사람이 함께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CCTV상의 인상착의를 추적한 끝에 그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던 공범으로 보이는 40세의 현모 씨와 25세의 김모 여성을 다음날 바로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낸 정운하와 이후 공범으로 보이는 2사람은 경찰의 추궁에도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운하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요. 공범으로 보이는 현 씨와 김 씨는 아예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발견된 약봉지로 사건 당일 휴양림 근처의 병원을 들렸다는 것과 본인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중전화로만 발신을 했던 증거로 집안에서 200여 점의 공중전화 카드를 입수했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던 수사진에게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나 싶었으나 의외의 상황으로 인해 공범 중 한 명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은아를 유치장에 넣기 위해 인정신문을 하던 과정을 우연히 공범 중 한 명이 듣게 되었고요. 정은아의 실명과 나이, 그리고 그가 이미 아내와 곧 성인이 될 아들까지 있다는 것을 듣게 된 25세의 김모 여인이 무언가 결심한 듯 경찰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5세의 김모 여인은 정 교수라고 알고 있던 그와 연인 관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고 있었던 것인데 그의 시체를 듣고서는 자신마저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와 현 씨의 조사를 해본 결과 공범인 줄 알았던 이 둘도 모두 정은아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함께 연행된 40세의 현모 씨는 평범한 공무원이었고요. 25세의 김모 여인은 대학원 입학 예정자였습니다. 정은아는 자신이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서울대의 명예교수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둘에게 접근을 해서 공무원이었던 현모 씨에게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해주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는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말로 3억 원의 금액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25세의 김모 씨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이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그것을 도우면 해외로 유학을 보내주고 유학 자금도 내가 다 대주겠으며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는 서울대학교에 교수직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겠다며 현혹시켜 대학원 입학을 위해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정은아는 심지어 현 씨에게는 김 씨가 자신의 연구를 돕는 조교라고 소개를 했고요. 김 씨에게 현 씨를 자신의 프로젝트를 돕는 유명 대학의 교수라고 소개를 하며 이 둘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이들에게도 투자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1999년 테니스장에서 소 씨 부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을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신분으로 포장하여 부부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정은아는 자신이 두뇌를 획기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기기를 연구 중이라며 소 씨 부부의 자녀들의 두뇌 개발 문제로 상담을 해주겠다며 잦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분을 쌓았고요. 곧 자신이 다른 사업으로 정선 카지노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투자를 하면 소 씨를 총 지배인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말해 2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소 씨에게 약속했던 카지노 인수 시기가 자꾸만 미뤄지자 독촉을 하는 소 씨에게 더 이상의 핑계를 댈 수가 없게 되자 소 씨 부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사건 당일인 3월 25일 오후 7시경 카지노 사업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소 씨를 중미산 산장으로 유인했고 다른 피해자인 김 씨와 현 씨에게는 두뇌 개발과 지능 향상을 위한 기기를 연구하는 목적에 쓰겠다며 전기 충격기와 휘발유를 준비해 사건 당일 휴양림 쪽으로 모이게끔 했습니다. 김 씨와 현 씨는 휘발유와 전기 충격기가 살해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범행 도구를 휴양림 주차장에서 정은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도구를 전해받은 정은아는 김 씨와 현 씨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말을 한 뒤 소 씨가 있는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아는 소 씨와 만나 카지노 인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둔 채 자녀들의 두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기를 시연해주겠다며 부인과 아이들을 함께 부르기를 종용합니다. 소 씨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휴양림으로 오는 동안 소 씨는 자꾸만 미뤄지는 카지노 인수건에 대해서 정은아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정은아는 미리 준비해갔던 전기 충격기로 소 씨를 기절시킨 뒤 망치와 칼, 둔기로 살해를 하였고요. 이후 도착한 소 씨의 아내와 아이들마저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휘발유로 산장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모든 범행을 끝내고서는 태연히 피해자 소 씨의 차량을 타고 김 씨와 현 씨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해 차를 갈아타고 도주를 했습니다. 공범인 줄만 알았던 김 씨와 현 씨는 사기 피해자였고 범행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와 현 씨의 진술로는 차량으로 돌아온 정은아의 손에는 꽤나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강원도 양양의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 피 묻은 무언가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 셋은 병원에서 꽤나 큰 상처였기에 정은아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입원을 거부하는 탓에 약만 타서 서울로 되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정은아에게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스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버드, MIT 등 미국 유명 대학의 종신 교수인데 서울대에 교환 교수로 와 있다고 말했으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IQ는 150인데다가 미혼이며 국가기밀 직인이 찍힌 서류에 자신이 경제학, 의학,
등 5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며 서울대 총장 명의의 가짜 사인이 들어있는 서류를 보여주며 사람들을 속여왔던 겁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카이스트의 슈퍼컴퓨터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발명한 기기를 쓰면 두뇌와 논리력이 비약적으로 증대된다는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이 발명한 컴퓨터 칩을 머리와 등에 붙이기만 하면 두뇌가 급격히 좋아진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거짓말에도 사기 피해자들 중 몇몇은 철석같이 그의 말을 믿어버렸던 것입니다. 일반 유심 칩 크기의 허접한 칩이었고요. 신경통 치료에 쓰이는 평범한 저주파 기기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고 소개했던 알약 또한 영양제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허술한 점을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채 정훈아의 말을 교주처럼 맹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함께 검거된 김씨와 현씨도 국가기밀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 교수를 믿고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훈아의 실체가 정 교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김씨와 현씨가 마음을 바꿔 경찰을 도와 진술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있던 정훈아는 김씨와 현씨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수사진을 돕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 대구 고검장을 담당 변호사로 선임하겠다며 선임을 도와줄 사람이라며 번호를 주고 담당 경찰관에게 그에게 연락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처의 주인공은 정훈아의 검거 소식을 듣고 사기 피해자 신분으로 이미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진술하고 간 사람의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모든 범행이 밝혀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자신을 믿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훈아의 수년간의 사기 행각이 하나하나 밝혀지자 그것을 본 경찰은 정훈아가 간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신분을 증명해줄 서류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녔고요. 1급 비밀 문서라며 가지고 다니던 이 서류는 국무총리 및 대통령만이 개봉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기재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기 위해 만남을 가질 때에도 공개된 장소가 아닌 조깅을 하면서 받아가는 등 꼭 간첩이 접선을 하듯이 행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물들은 없었으나 전화카드 200장과 그때 당시의 알리바이 그리고 김씨와 현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10여 차례의 신문을 거쳐 살인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정훈아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증거물들과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그리고 김씨와 현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10여 차례의 신문을 거쳐 살인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13일 경찰은 정훈아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검증을 하게 됩니다. 현장 검증 당시에도 정훈아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살해 현장에서 범행 시 손을 다쳐 양양에서 치료를 하였고 피 묻은 옷과 신발을 산속에서 불태웠다고 스스로 말하며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 검증을 하던 정훈아를 본 김씨와 현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훈아가 아무래도 완전히 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살해하려 했던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훈아가 살인을 한 사건 당일 이후 김씨와 현씨에게 교육날을 잡자고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두뇌 교육이라는 것이 시행 당시 손을 묶은 뒤에 술을 마신 채로 저주파 기기로 무언가를 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딱히 의심을 하지 못했지만 저런 살인을 저지르고 난 이후 자신들이 도왔으니 아무래도 그 교육날을 빌미로 삼아 소씨 가족들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을 죽이기로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죠.
검거가 조금만 더 늦게 이루어졌어도 김 씨와 현 씨, 이 둘도 어딘가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극을 만들어 사람들의 금품을 갈취한 그는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부인에게 외제차를 사주고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며 여기저기 주식 투자를 하는 등 흥청망청 써댔다고 합니다. 2002년 11월 6일 재판이 벌어졌고요. 재판부는 시신 내구의 손상이 심해 부검과 검시로는 범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사건 동기 및 정황 등으로 밀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정 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봐 극형에 처한다고 말했습니다. 2003년 3월 18일 항소심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증거인멸 계획에 따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원심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인 2003년 8월 26일 살인과 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하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그는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또 피해자 상속인에게 소 씨 부부에게서 갈취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 또한 확정되었죠. 정운하는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막고자 자신을 믿고 투자해준 소 씨 부부와 그들의 미성년인 2 자녀까지 살해했습니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어준 사람들에게 자신이 무슨 교주라도 된 것처럼 목숨마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솔직히 정운하의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검거가 되더라도 몇 년의 수감생활만 하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요. 정운하는 정교수라는 거짓된 임무를 벌이고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두고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 목숨 4명을 앗아가는 것보다 더 싫었나 봅니다. 일반적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은 노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교도소 내에서 생산적인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데요. 벌금을 내지 못하여 체포가 되는 경우 1일 노역에 한해서 10만 원의 벌금을 감해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죠. 요즘 뉴스에서는 정치인들이 벌금을 대신해 수감생활로 때우려 할 경우 하루 노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일과는 달리 수천만 원으로 쳐주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는 노역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영학 같은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은 집행이 곧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형 집행이 되기를 대기하고 있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를 조금 배려해줬던 관행인데요. 사형제도가 버젓이 합법이고 여전히 사형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사형수에게는 사형이 집행이 되지도 않고 노역에서도 열애시켜주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형수들은 장기 복역을 하며 노역에도 열애가 되고 짬이 차고 살만해지니 반입 금지 물품인 성인 잡지를 들여와 보는 짓거리를 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범행 사실을 자랑처럼 다른 재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등 어이없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도소 내에서 사형수는 심지어 일반 재소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어 당연한 듯이 여겨지게 된다면 법을 준수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 편하게, 몸도 편하게 교도소에서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은 법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임이 틀림없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